주도주면 그냥 사세요. 10배는 2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좀 더 심도 있게 시장이나 주도주를 고르는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료는 이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또 하나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은 뭔가 계속해서 미국이 중국을 경제적으로 막 제재를 하려고 하고 기술 수준을 좀 누르려고 하고 하는데 중국도 반격할 수 있는 카드가 굉장히 있잖아요. 특히 대표적인 게 히토류고 아예 반격을 넘어서 중국 경제를 공격할 수도 있다라고 보세요. 중국 경제를 미국이 공격한다는 뜻입니까? 미국 경제를 중국이. 아, 미국 경제를 중국이요? 예. 그러니까 반격을 넘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이해관계로 보면은 지금 중국이 미국의 패권에 직접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못 돼요. 아직 힘이나 힘이 안 되는 거죠. 뭐 그렇게 하기 싫다는 게 아니라 중국의 역량이 아직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만큼 와 있지 못하다는 게 중국 공산당 자체 판단이라는 거죠. 얼추 GDP 한 70% 정도까지 왔죠. GDP 70%가 오더라도 경제 영향력으로 보면 첫 번째로 지금 무역거래의 지불화폐가 위안화 같은 경우는 지금 5%나 되나 이 정도란 말이죠. 아직 말씀대로 러시아가 중국에 뭐 입안에 혀처럼 노는 것도 아니고 인도도 들어왔다 나왔다 지 맘대로 하고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다른 데 대한 그립이 그렇게 강하지가 못한 거죠. 그래서 여전히 중국 입장에서 보면 힘을 키우고 있을 테고 또 중국에는 왜 그런 속담도 있다면서요. 본인의 힘이 다 올라오기 전까지는 발톱을 숨기고 있어라. 그런 것도 있지만 중국 입장에서 현재 이해관계로 보면 자유무역 체제가 유지되는 게 중국한테 일화예요. 지금 미국을 공격해서 자기들이 이익 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아니 자유무역 좋다며 그거 계속 해야지. 아저씨 왜 그래? 전처럼 해. 중국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그렇죠. 미국이 보호무역으로 가고 있고 중국이 자유무역 계속하자고 강조하고. 그렇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진짜 세상이 바뀌었네요. 그러면은 그 도강양회도 있지만 이 발톱을 숨기고 있는 중국이 과연 그럼 이제 덩치가 GDP의 70%까지 올라왔을 때도 아직은 아니다. 시진핑 주석도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었나요? 패권 경쟁할 생각 없다. 패권 경쟁 안 하겠다라고 했고. 그러면 언제쯤이면 대놓고 패권 경쟁까지 갈까요? 그거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중국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한다. 중국이 미국을 넘어서려고 한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데요.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중국의 현재 목표는 대만 통일이고 하여튼 10년 내에는 중국이 미국에게 패권에 도전한다는 그런 일은 일어나기 어렵다. 그래서 중국이 계속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미국만큼 힘이 없다는 걸 인정한다. 우리는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세계는 너 하는 거 보니까 미국의 패권에 건건히 도전하는 것 같은데 라고 해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중국은 대만을 통일해야 되겠고 미국은 중국이 그렇게 하는 꼴을 못 보겠고 근저에는 이런 일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만 통일, 양안 문제인데 대만 통일을 중국은 포기 못해, 미국은 용인하지 못해 이건데 결국에는 지난번에 이미 시작된 전쟁에서도 계속 강조해 주신 부분이 그 대만. 일단은 경제적인 거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여쭤볼게요. 중국이 계속해서 이제 미국 국채 많이 보유하고 있던 것도 좀 비중을 줄이고 과거처럼 이제 늘리지는 않잖아요. 대신에 뭐 금을 많이 산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대체를 하고 있는데 혹시나 달러 패권에 도전하려는 물론 이제 아직까지 글로벌 거래량의 한 절반 이상이 달러고 위안화는 뭐 한 5% 요 정도만 이제 말씀을 해주시기는 했는데 그래도 뭔가는 계속해서 준비는 해 나가고 있지 않을까요? 중국이 그 달러 보유고를 줄여 나가고 있는 거는 사실 뭐 최근의 일은 아니고요. 꾸준히. 꾸준히 수년 전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 일입니다. 덕분에 외환 보유고 평가액이 늘었어요. 어디가요? 우리나라가요? 중국이요. 아, 중국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금으로 갖고 있든지 다른 외화 보유 비중이 높다 보니까 그 평가 금액이 달러로 베이스로 평가를 해보면 그게 더 올라가는. 금을 갖고 있어도 달러로 평가를 하니까. 올라가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중국 내부에서 세운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역 거래 정산하는 화폐가
무역 거래 규모 정도에 다다르게 되면 그때 무역 거래 규모가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거래 액수가 예를 들어 100이라고 쳐봐요. 근데 전 세계에서 달러로 무역 거래를 결제하는 금액은 500인 거죠. 그거는 미국의 달러의 가치가 그만큼 크다는 거다. 그런데 이제 그 중국 같은 경우에 자기가 그 무역하는 규모는 100인데 실제로 그거를 위안화로 결제하는 규모는 얼마 안 돼요. 네. 그러면 선진국의 경우 뭐 일본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대체로 그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내가 그 수입해 오는 그런 정도의 돈 정도는 위안화로 결제할 수 있게 됐을 때 그때 위안화의 국제화, 기축통화화 이런 걸 하겠다. 그래서 뭔가 하나 둘씩 그 원유 결제를 비롯해서 네. 위안화 결제 비중을 좀 높여가려고 네. 중국은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목적도 분명히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중국이 석유를 사오는 나라 중에 이란이 있고 러시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러시아나 이란이나 다 미국의 금융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 은행 거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특히 달러는. 그러니까 그들 나라도 좋으나 싫으나 위안화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러시아하고도 지금 얘기가 최근에 되고 있는 게 야,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석유는 루블로 결제를 하든가 하고 기타 거는 위안화로 결제한다든가 또는 지금 새로 나오고 있는 얘기는 물물 교환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시시대처럼요. 근데 그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이게 달러가 막혀서. 아니, 우리가 옛날에 북한에서 멀리 친척 집에 가도 밥을 안 준다. 량권이 있어야 밥 먹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량권이요? 량권? 세대가 좀 달라서. 그러면 이제 제가 MZ입니다. 아, 그러네요. M 저 끄트머리. 예를 들면 90년대에 이제 제가 중국에서 살고 있을 때 그때 중국 사람들의 소득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럼 예를 들면 한 달에 월급이 이제 우리 돈으로 몇만 원 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들 생각하시냐면 굉장히 못 사는구나. 5만 원 갖고 어떻게 살아? 뭐 10만 원 갖고 어떻게 살아?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잘 삽니다. 거기에서는 그 돈으로 구매력이 되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그걸 잘 인지를 못해서 그런데 그때 그 중국이 시장 경제를 도입했지만 사회 체제는 공유제 경제 체제였던 겁니다. 공유제 경제. 근데 우리는 공유제 경제, 공산주의 경제가 뭔지 모르잖아요. 몸으로 안 느껴봤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양권이라는 게 그 양권을 주면은 그 쌀을 줍니다. 아, 뭐 이렇게 배급권 같은 거예요? 네, 배급권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화폐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양권이 있으면 나는 쌀을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 돈은 없어요. 그런데 자동차 교환권이 있어요. 자동차 상품권이 있어. 그래서 이걸 주면 자동차를 줘. 그럼 이게 그런 소득으로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네네네. 그러면 그 공유 경제 체제에서 돌아가는 그 규모를 우리는 이게 그 시장 경제 체제 속으로 계산을 안 넣기 때문에 이게 경제 규모에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에 대한 경제 규모를 이야기할 때도 북한에서 그렇게 공유제 체제로 돌아가는 경제 부분은 우리가 그 계산을 안 넣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GDP에도 잘 계산이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도 경제 생활이 돌아가고 있는. 그리고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아마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적을 텐데 공산주의 계획 경제 체제 하에서 실제로 경제가 돌아가려면 예를 들어서 한번 예를 들어보죠. 내가 트랙터를 만드는 공장에 있어요. 내가 그 공산주의 그 공장인데. 그러면 이 트랙터를 만드는데 바퀴가 있어야 돼요. 바퀴가. 엔진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걸 엔진 공장, 바퀴 공장에서 가져와야 돼요. 그러면 계획경제 체제하에서는 그걸 어떻게 가져올까요? 결국에는 뭔가 물물 교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권처럼 이게 다 그 TO를 논아줍니다. 그럼 예를 들어 내가 트랙터 공장이면 계획경제니까
트랙터 공장이 뭐 중국에 여러 개 있을 거잖아요. 100개 있다 치죠. 네. 그래서 1년에 10,000대를 생산하기로 했다고 쳐봐요. 네. 그러면 이제 트랙터 공장에서 뭐 100대 만드는 데도 있고 50대 만드는 데도 있고 150대 만드는 데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그 티켓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전표 같은 걸 만들어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이 전표를 받으면 우리 공장은 금년에 100대를 만들려고 그러네. 예. 그러면 바퀴가 4개씩 해가지고 400개가 있어야 되겠네. 그죠? 예. 그러면 내가 100대를 받았으니까 기관에 가가지고 타이어를 400대 바꿀 수 있는 전표를 받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전표가 400대 이렇게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걸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어요. 쿠폰처럼 이제 뜯을 수 있는. 쿠폰처럼. 예. 그래서 이거를 타이어 공장에 가가지고 10개 줘. 이러면 이제 타이어 공장에서 10개를 줘야 되는 거예요. 타이어 공장은 이제 이걸 만들려면 고무가 있어야 돼. 고무가 있어야 돼. 예. 그럼 이걸 내가 받은 TO가 예를 들어 타이어 1000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계획 경제 하에서. 그러면 1000개를 만들 수 있는 고무와 교환할 수 있는 티켓을 또 끊어가지고 그걸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전체 그 경제 시스템 안에 다 돌아가게 만들어져서 돌아갔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왜 잘 안 돌아가냐면 이걸 그래서 딱 타이어 50개 티켓을 딱 주면 타이어 50개를 딱 줘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그 고무를 구하러 다녀야 되거든. 먼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획 경제가 계획대로 되지 않아.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생산하라는 말은 없었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기다려봐. 좀 고무나무 좀 찾아보고. 근데 티켓으로 하는 게 합리적인 게 계획은 100개를 했지만 사실은 상황에 따라서는 50개만 필요할 수도 있고 120개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에 티켓을 좀 줄일 수도 늘릴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거예요. 거기에 이제 또 나름대로 거래가 발생해요. 엿바꿔 먹을 수도 있고. 그렇죠. 야, 이거 티켓 타이어 티켓 4개짜리 줄 테니까 너 그냥 쌀로 나 대신 주라. 요런 거래도 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약간의 융통성이랄까?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친한데 우리가 남이가 야, 나 이거 티켓 4개짜리 줄 텐데 5개 줘. 하나 더 줘. 이럴 수도 있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 물물 교환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물물 교환이라는 거를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낯선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이거 뭐 새로 나온 책인데 쌀 10말 줘. 10말 말도 안 돼. 이런 거 장르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공산주의 국가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체계가 옛날 체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막 그 원시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뭔가 중국과 러시아는 물물 교환이 가능하다. 해봤다. 과거에 해본 거다. 그래서 이게 웃을 일이 아닌 게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를 만들고 있잖아요. 이 디지털 위안화를 하는 만들어질 때 여러 가지 소문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 소문이에요. 그때 소문으로는 전쟁이 일어나면 이게 양권으로 동작을 할 것이다. 디지털 위안화가 어떻게 보면은 과거 계획경제, 지금도 계획경제이긴 합니다만 양권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시장경제와 계획경제가 같이 섞여 있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전쟁이 일어나면 틀림없이 어떤 놈들이 쌀을 사재기 하거나 이런 놈들이 일어날 텐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쌀 사러 가면 1인당 한 말밖에 안 팔아요. 지불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다 매점매석할 수 없게끔.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가 통제하는 체계대로 돌게끔. 당이 다 관장할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양권이 누구 주머니에 100개 들어가 있는지 옛날엔 몰랐는데 디지털 위안화로는 전시에도 그게 다 관리가 가능한. 그렇죠. 그렇게 깊은 뜻이 있는 거였어요? 그때 나온 여러 가지 소문 중에 하나였어요, 그게. 그러면은 이 디지털 위안화는 전시 상황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끔 뭔가 다 보관이 서 있는 거네요. 물론 그건 다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됐습니다만. 오야, 무섭네요. 당시에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물물 교환 이야기하다 여기까지 왔네요. 이게 그 중국 이야기의 하나의 큰 특징이에요. 이게 맨 바깥에 표면에 드러나 있는 부분만 보면 이게 그 안쪽에 돌아가고 있는 거대 메커니즘을
잘 인식을 못하게 되는 거죠. 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달러 패권, 과연 이제 위안화가 얼마나 넘볼 수 있을 것인가 이야기하다가 물물 교환을 거쳐서 디지털 위안화까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오, 재밌습니다 이거. 예. 흥미진진합니다. 예. 왜냐하면 저도 이제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이제 알게 되니까 재밌네요.